자산운용자는 고객의 자금을 투자 기구에 담아서 운용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유 계정과 분리해서 운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록 투자의 실질적인 주체는 자산운용자지만 형식적인 주체가 투자기구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자의 구체적인 지위와 역할은 투자기구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투자기구를 만드는 권한은 자산운용자에게 있습니다. 자산운용자는 투자기구를 주식회사, 합자회사, 신탁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형태가 무엇이건 중요한 점은 스스로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주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투자기구에다가 적법하게 돈을 담을 수 있고 그 돈을 가지고 그 투자기구가 투자를 위한 다양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투자기구는 법적인 형태도 다양하지만 그 실질적인 모습도 다양합니다. 투자기구는 상근의 임직원과 설비를 갖춘 실체 있는 주체일 수도 있고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상의 주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기구들은 명목상의 주체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투자기구 내에 사람과 설비가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설비에 손상이 와서 투자기구의 성과에 데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 명목상의 주체를 많이 활용하는 거죠. 이런 명목상의 주체를 우리는 명목회사라고 많이 부르고요. 영어로는 paper company 또는 shell company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 투자기구의 성질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실체성과 명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투자기구가 미리 정한 업무만을 충실하게 수행하는가 하는 여부입니다. 만약 투자기구가 자금을 모집하면서 투자자에게 제시한 행위, 그 외의 사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다면 일반 기업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따라서 모든 투자기구는 회사의 형태면 정관이 있을 거고요. 신탁의 형태면 약관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 다른 형태를 취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설립문서가 있을 겁니다. 그 설립문서에 자신이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한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정한 목적 외에는 다른 행위를 하지 않는 주체, 그런 주체를 우리가 특수 목적 회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pecial Purpose Company인데요. 이걸 줄여서 SPC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특수 목적 회사는 특수 목적 기구, 영어로는 SPV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이러한 SPC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투자 기구 외에도 자산 유동화와 같은 다른 금융의 수단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투자 기구는 명목상의 주체 형태로 만들어진 SPC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투자기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투자기구는 자산 운용자로부터 출발합니다. 투자기구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자산 운용자에게 있기 때문이죠. 이 자산 운용자는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사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자기구를 설정합니다. 여기서 수탁사는 자산 운용자로부터 독립되어 투자기구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운용과 보관을 분리하는 것은 자산 운용자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투자기구가 설정이 되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이 자금의 모집은 자산 운용자나 수탁사가 하지 않고 판매사라는 별도의 조직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판매사는 은행이나 증권회사와 같이 지점과 같은 그런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이 주로 담당합니다. 이 판매사를 통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이유도 역시 이 운용자와 투자자가 직접 만났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판매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투자기구로 투입을 하면 그것은 투자기구의 자기 자본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형 펀드는 이런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 펀드가 가지는 차별화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자기 자본 외에도 여러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서 타인 자본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투자에는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고 또 레버리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타인 자본에 대한 수요는 큰 편인데요. 타인 자본의 조달 금액 역시 매우 크기 때문에 단일의 채권자가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여러 채권자가 신디케이션을 구성합니다.
그때 그 신디케이션을 구성하고 대출을 집행하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는 채권자를 주관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금이 모집되면 그 자금으로 일장에서 봤던 것과 같은 그런 투자 행위를 합니다. 모집된 자금은 현금으로 들어오고 그 현금을 이용해서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특히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그 취득한 부동산은 이 투자기구의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이 모든 업무는 자산운용자가 수탁자에게 운용 지시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운용 지시를 받은 수탁사는 그 지시가 위법한지 아닌지 정도의 판단을 한 다음 그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투자기구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수 업무는 일반 사무 수탁사라는 별도의 회사에 다시 위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투자기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주체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투자기구를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 산업은 그 연관 효과가 매우 큰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구조는 신탁 형태의 투자기구를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기구 중에서는 신탁 형태로 만들어진 것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탁을 중심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신탁이 아닌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다른 형태의 투자기구도 기본적인 골격은 비슷하니까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응용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투자기구에는 법적인 형태나 그 성질에 따라서 많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부동산 투자에 주로 활용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펀드와 리츠가 그것인데요. 여러분은 이 두 용어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펀드는 사모 비상장을 특징으로 합니다. 법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이 펀드를 집합투자기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의 제대로 된 법적 명칭은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줄여서 그냥 부동산 펀드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반면 리츠는 공모와 상장을 특징으로 합니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 법에서는 이 리츠를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미권에서는 그 부동산 투자 회사를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줄여서 리츠라고 하고 국내에서도 굳이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리츠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리츠도 공모와 상장의 형태로 발달하지 않고 최근까지도 부동산 펀드와 같이 사모 비상장의 형태로 많이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비중으로는 그중 부동산 펀드가 훨씬 컸습니다. 지금도 크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공모와 상장의 리츠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두 가지 투자기구 중에서 먼저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를 좀 더 설명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요. 이 법은 투자기구만 규율하는 법이 아니고 증권업, 신탁업, 자산운용업 등 다양한 금융투자 산업을 규율하는 아주 큰 법입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업 내에서도 일장에서 살펴봤던 전통투자와 대체투자를 이 법에서 모두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번 금융투자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표현 역시 자본시장법에 정의된 표현입니다. 자본시장법은 고객에게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폭넓게 금융투자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투자기구를 규율하는 집합투자업뿐만이 아니라 투자 일임업,信託업 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리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펀드가 회사, 신탁, 조합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과 달리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공모와 상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츠는 그 성격에 따라서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기업구조조정 리츠 등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의 구조는 앞에서 살펴본 투자기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관리 리츠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리츠가 자산운용사를 별도로 두지 않고 스스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그림에서 자산운용자와 투자기구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념하실 것은 제 강의에서는 펀드 매니저를 자산운용자라는 표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부동산 펀드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에서는 자산운용회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리츠를 규율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는 이 펀드 매니저를 자산관리회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운용 대신 관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주의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된 투자기구에는 부동산 펀드와 리츠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와 그리고 투자기구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투자 1인 및 신탁을 다 포함해서 몇 가지 기준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투자 상품의 명칭을 한번 보면요. 이 집합투자업에서 운영하는 투자 상품은 집합투자기구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바로 부동산 펀드죠. 그리고 투자 1임업에서 제공하는 투자 상품의 이름은 투자 1임입니다. 그리고 신탁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름은 신탁이고요. 자산관리업, 즉 자산관리회사가 하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공하는 투자 상품의 이름은 부동산 투자회사, 우리가 말하는 리츠입니다. 이 네 가지 상품은 우선 투자자 수의 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집합투자업은 이름 자체에 집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펀드다 라고 보는 것이 자본시장법의 태도입니다. 반면 투자 1임업은 개별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투자 1임이라는 상품에는 투자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신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명입니다. 반면 리츠는 투자자 수의 면에서 2명보다도 더 많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산 요건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펀드보다 더 많은 투자자가 함께 투자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아서 함께 운영하는 거죠. 그것을 운용의 집합성이라고 하는데요. 2인 이상 자금을 모집하는 부동산 펀드와 다수의 자금을 모집하는 리츠의 경우 집합 운용이 가능하고요. 투자자 1인의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 1임업과 신탁업의 경우 집합 운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가 자산 운용자의 투자 행위에 얼마나 간섭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투자자의 지위 또는 자산 운용자의 자율성에도 차이가 납니다. 우선 부동산 펀드는 투자자가 펀드의 운용에 절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 운용자의 자율성은 전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믿고 맡기는 상품인 거죠. 거기에 비해서 투자 1임업은 투자자가 운용에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투자기구와 투자기구가 아닌 상품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츠는 투자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투자자의 운용 관여가 가능합니다. 리츠의 법적인 형태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인데요. 주식회사에는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의 투자자는 주주총회는 당연히 참여하고요. 그리고 이사회에도 참여함으로써 자산운용자의 운용행위에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상적인 운용행위에 일일이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관여하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부동산 펀드와 리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 표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보시면서 그 차이를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투자기구는 금융상품의 일종입니다.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에 가서 가입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분류할 때 흔히 원본 손실 가능성을 가지고 많이 분류를 합니다. 금융상품 중에서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다시 말해서 그 원금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비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예금이나 보험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죠. 그에 비해 원본의 손실이 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합니다. 원본의 손실이 날 수 있는 반면 이익이 날 때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그런 증권들이 이런 금융투자상품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금융투자 상품 내에도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무리 손실이 크게 나도 내가 애초에 투자한 원금만 날리면 되는, 다시 말해서 원본 초과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상품이 바로 증권입니다. 방금 얘기한 주식이나 채권이 그 사례죠. 반면 손실이 크게 나면 내가 애초에 투자한 원본을 다 날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납입을 해야 되는 그런 금융투자 상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생상품이라고 하죠. 주가, 금리, 환율과 같은 다른 자산의 가격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 그 사례로는 선물, 옵션, 스왑 등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상품들은 대부분 소액의 증거금으로 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크면 내가 애초에 선물 옵션 스왑을 매수할 때 지불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추가로 납입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투자 기구는 이런 증권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형태를 가지는 투자기구가 발행한 주식, 신탁의 형태를 가지는 투자기구가 발행한 수익증권 등 여러가지 지분증권은 원본 초과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금융투자 상품입니다. 반면 원본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펀드와 관련된 광고를 듣다 보면 굉장히 빠른 발음으로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에 유의하십시오라는 안내를 항상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이 표에다가 대입을 해서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